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소식. 오늘 사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가 잘 이끌어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증권에서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고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나스닥에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예탁증서 발행을 위해서 공식 의결한 그런 내용을 공시를 했고요. 상장 주식의 한 2.5% 될 것 같은데 신주 1,779만 주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약 45조 원 자금 조달을 또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최종 공모가가 확정된 이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29일에 코스피 신규적으로 이제 신주가 이제 추가 상장되면서 절차가 끝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매수 촉발될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350만 원은 유지하는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ADR 이제 직접 해외에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는 건데 ADR과 한국 원주가 이제 일정 비율로 인해서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원주에 대한 상호 교환 가능성이라는 건데 ADR 한 주면 한국 원주 한 0.1주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후에 코스피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데 만에 하나 뭐 뉴욕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된다고 했을 때 한국 원주를 사잖아요. 그래서 예탁 그 은행에 맡기게 되고 원주를 그럼 이제 ADR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리는 미국 시장에서 팔고 시세 차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패턴들이 이어지게 되면 한국 원주를 살 가능성, 수요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역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주식들이 정말 해외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효과를 잘 그 선순환이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생길 텐데 키옥시아 역시 ADR 상장하겠다라는 추진을 공식화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ADR로 투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밸류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좀 보시죠. 삼성증권에서 SK하이닉스 분석을 했고요. 7월 나스닥 입성까지 어떠한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가 다음 달입니다. 7월 10일에 나스닥 입성할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고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쪽 강자이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 ADR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도 가능할까?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KB증권에서 어쨌든 앞서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해외 투자자들 그 미팅을 좀 거쳤나 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DR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키옥시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는 대부분 해외에서 직접 투자가 거래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는 게 기업 가치를 업시키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피력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ADR 상장이 이제는 유력한 어떻게 보면 자본 정책의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자본 정책 그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된 바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ADR 상장 추진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녹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흐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러한 특별 배당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파운드리 부분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 아마존, 메타양, 파운드리 수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중요한 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주가 추가 상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375조, 이게 1년 사이에 765%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될 것 같고요. 내년은 548억 원에 54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서버 디램이나 뭐 기업용 SSD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가 쭉 올라가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90조 원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1년 사이에 19배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1년 사이에 55% 성장해서 무려 22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이제 포문을 열었고 삼성전자 역시 ADR 상장 추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KB증권은 긍정적으로 파악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7월과 8월에는 또 한번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고요. 코스피 만이 된다면 최근 이제 다시 언급되는 부분이 증권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만 갈 때 증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증권주를 분석한 그런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증권의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증권주 분석한 거 아주 좀 의미 있게 잘 봤는데 사실 증권 섹터는 5월 돼서 주가 흐름이 탁 튀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5월부터 증권주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대금이랑 증권사 실적이 1분기를 피크를 찍고 이후에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가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거래대금의 회전율이 되게 좀 상단에 많이 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회전율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좀 더 증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좀 증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작년 초에는 증권주들의 평균 PBR이 한 0.5배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1.5배 정도까지 약 3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랑 이 자본의 증가율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높아진 멀티플을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뭐 실적이나 자본이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국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이후에 증권주가 잘 못 갔던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래 대금, 두 번째 1분기 실적 피크, 세 번째 그 이전에 주가가 뛰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또 마침 증권주를 쓰신 이유가 지금의 주가 수준이 바닥이라고 판단하신 걸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바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본의 증권사들의 좀 사례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본 증권사들은 이제 그 2023년도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꾸준히 좀 PBR 멀티플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권사들의 PBR이 대략 지금 한 1배 정도에서 한 1.2배 정도 되는데 ROE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ROE가 더 높기 때문에 PBR도 더 좀 멀티플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PBR도 한 1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 정도가 아마 좀 주가의 좀 바닥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증권주를 담아보는 거 괜찮을까요? 전략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증권주들의 그 산업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도 꾸준히 주가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산업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증시의 레벨 자체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AI 투자 사이클에서 자금을 조달을 주관하는 역할도 증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산업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PBR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좀 산업 성장에 발맞춰 우상향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주가도 뭐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됐다고 하니까 증권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 연결해서 증권주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40만 원 네이버를 목표 주가로 유지를 했고, 최근에 사실 네이버 역시 젠스낭 방한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이유는 네오클라우드 신사업을 발표하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봐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까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초기 200메가와트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규모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대한 고객사가 붙을 것인지 그에 따른 장기 수주 계약이 붙을 것인지 그 여부가 단기적으로 네이버 주가가 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좀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비추어서 보면은 하이퍼 스케일러나 LLM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구체화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제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30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나무와 합병 이슈가 이제 9월 30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논의가 재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 6월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주 주가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빵 뛰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 주가도 엄청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좀처럼 가지 않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을 사실 보여서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큼 모든 것이 다 꼬리표가 붙으면 확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고 확실히 옥석 가리기 하면서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디지털 자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디지털 자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 지금은 40만 원 갈 때까지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좀 붙는다면 또 한번 이렇게 좀 V자 반등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네, 서부 T&D 오늘 좀 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2030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재부각이 되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이 포인트. 였습니다. 일단 낮은 상가나 신전동 부지는 참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뭐 오피스나 첨단 물류센터나 쇼핑몰 이런 수익화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쇼핑몰 자회사 편입 효과 이런 부분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 사이에 70% 가까이 성장이 되면서 18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고요. 드래곤시티 같은 경우에도 좀 장사가 좀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이익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 나올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인바운드 성장률도 15%를 좀 상회해서 나올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중국인 방한 이슈 있고요. 호텔이 뭐 그가 관광객은 많은데 호텔은 그 룸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올해 호텔 사업부만 보면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32%는 772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도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성장률에 따른 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팔리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붙을 가능성 서부 T&D에 있고요. 파이프라인 자산 가치가 2030년까지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 저희가 이후에도 코너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다올 투자증권에서 바이오 좀 분석을 해놨는데 이후에는 USA가 바이오 학회 그 부분 좀 다뤄드릴 거고요. 6월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떤 좀 스토리텔링을 가졌는지 이 리포트에서는 좀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오 관련주는 신고점 친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특허 물질이 만료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M&A 좀 활발하게 했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좀 좋았습니다. 모달리티 임상 결과 좀 좋아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쉬 영향을 받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수출을 잘해서 계약금을 먹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 아무리 해외 M&A 잘했는들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좀 구조가 좀 다른 흐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못 간 이유는 반도체 워낙 쏠렸기 때문에 눈길이 안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뒤집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좀 이 부분 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뇨 학회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비만 여기서 이제 확인되는 게 대사 질환 이런 부분의 경쟁 구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명확해지면서 릴리 이쪽에서 좀 강한 성장세를 좀 확인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여타 후보 물질은 좀 한계가 좀 명확하구나 그걸 사실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DA 같은 경우에는 혁신 모달리티에 대해서 심사 유연성을 좀 확보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빗장을 풀어준 그런 느낌도 있었다라고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좀 한미약품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뭐 릴리, 로슈, 노보와 뭐 아밀린, 병용 파트너의 포지션이 좀 강화됐다라는 부분인데 뭐 식탐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비만 이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부분인데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조금 더 잘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는 모양이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대사질환 같은 거, 지방 간염, 메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그런 달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하반기 대사질환, 그러니까 뭐 한미약품, D&D 파마텍 다 이쪽에 파악이 되고요. 파이프라인 또 차세대 모빌리티 보유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타이밍이 왔나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USA 학회 이런 부분까지 잘 여러분 파악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 하나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T-로보틱스가 오늘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박창윤 대표를 좀 연결해서 이걸 이제 직접 쓰셨거든요. 왜 우리가 로봇 중에 T-로보틱스를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리서치 대표 박창입니다. 네, 오늘 T-로보틱스 4개월 만에 리포트를 또 다시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그 경쟁력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화두가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선도 기업에 속해 있는 쪽이 T-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 특히 이런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로봇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T-로보틱스 특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포드 쪽으로 미국 쪽에 실제 300대 공급 계약 이후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실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매출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여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로봇 기업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증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AGV를 넘어서 AMR, 그러니까 물류 이송 로봇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쪽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TR
웍스를 통한 이제 기술력 자체를 시장이 검증을 했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로봇 쪽에서 이제 미세 이런 조정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 기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체 로봇 핸들을 이 TR 웍스에 적용을 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이 되는 로봇 자체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를 포드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실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T-로보틱스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뭔가 물류를 운송하는데 특화된 장점이 있구나. 이걸 좀 파악하게 하는데 제가 리포트를 쭉 살펴보니까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유리기판 이송 로봇이라는 거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했을 때도 유리기판이 많이 또 언급이 되는데 유리기판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로보틱스는 물류 이송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AGV, AMR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산업용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특히나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충격에 취약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이런 미세 조정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제 물류 이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자체를 자체 개발을 했고요. 국내 특허 자체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국내를 넘어서 일본 시장 특허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진출에 대한 포석 자체를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 쪽 이런 부분도 특허 출원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단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유리기판 쪽 이 부분 이송 로봇 도 지금 신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코어스를 넘어서 코퍼스라고 하는 차세 패키징 기술을 TSMC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중간 실리콘 인터포즈를 넘어선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내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일본까지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력을 검증을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성장판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까지 특허가 완료된 그런 이슈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목표 주가, 그러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네. 현 시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000원 전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전후인데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7천억 이상 이렇게 상회했었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지금 현 시점 13,000원대 주가는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소한 50% 이상 업사이드, 목표가는 한 2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저희 쪽에서는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피지컬 AI 쪽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제2의 반도체로서 육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T-로보틱스에 대한 리포트 아침에 쓰였는데 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봇 쪽까지 전방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